참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오신 여러분들하고 제가 노년의 생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식에 대한 관심은 세계에서 1등인데 노인에 대한 관심은 선진국 중에서는 꼴등인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3,0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얼마였느냐 하면 3,0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20세였어요. 20살. 3,000년 전에. 근데 1900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몇 세였냐면 47세였어요. 그러니까 3,000년 동안 27년 늘어난 거예요. 근데 1900년에서 지금 2008년, 불과 100년 만에 평균 연령이 80세야. 그러니까 100년 만에 몇 세가 늘어났느냐 하면은 33년이 늘어나는 거, 33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할머니들 보통 보면은 제가 장례 미사에 보면은 대개 92살, 93살 이래요. 우리 여기 주방장 어머니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96세 돌아왔어요. 96세. 그러니까 요즘 70쯤 이렇게 돌아가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빨리 죽었네 그래요. 70쯤 죽으면. 그렇죠? 70쯤 죽으면 빨리 죽었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보면은 이 정말로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다 살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100살까지. 예. 까매서 한번 소구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 지금 70 넘었다. 손 들어봐요. 70 넘었다. 70은 나이도 아니네 보니까. 80 넘었다 하면 손 들어. 80. 우리 할머니 80 넘었어요? 몇 살이세요? 81? 이 할머니 여기까지 온 근력 보니까 105살까지 살게 생겼네. 예. 아니 81인데 이렇게 정정한데, 근데 여러분들 천지가 그래요. 천지가. 우리가 2006년에 100살 넘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1960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000명 됐어요. 2007년에 몇 명? 4,000명이에요. 4,000명. 더블로 늘어나요. 더블로. 일본은 100살 넘은 사람이 3만 명이 넘어요. 3만 명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연령이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은 애들이 많았고 어른이 조금이었어요. 그래갖고 뭐 애들은 굉장히 많은데 나를 가면 갈수록 저갖고 동네에서 60살 넘은 사람은 1명 내지 2명이야. 동네에서. 그러니까 60 환갑 넘었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다도 환갑 넘은 할머니가 지나가면 절로 고개를 숙였단 말이에요. 어디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환갑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 지나가는데 담배를 펴요. 피다가도 얼른 끄지. 근데 지금은 이게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이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65세 이상이. 그러니까 도표를 그리면은 이래 60세가 훨씬 많아. 65세가. 미국은 3,300만 명. 65세 넘은 분들이. 또 이 일본은 2천만 명. 그러니까 존경을 하려고 해도 누굴 존경해? 이 수없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옛날에 하나 둘이어야지 존경을 해야지. 지금은 천지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누굴 존경해? 누굴 존경해? 그냥 길에 채이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존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 늙은이들 왜 존경하지 않나 이렇게 섭섭해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 둘이어야지 존경해지. 신부도 본당 신부가 하나니까 3,000명 교우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본당 신부가 100명이다. 우리 본당에 신부가 100명이다. 존경할 거 안 할 것 같아. 채이는 게 본 신부인데, 근데 신부님 만나기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우니까 존경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존경받았던 이유가 동네에서 거의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다 죽었어. 근데 요즘 안 죽고 다 같이 가는 거야. 다 같이. 65세 이상이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참고로 북한은 65세 이상이 몇 명이냐? 아니 북한은 평균 연령이 몇 세냐? 지금 30세예요. 북한은. 우리나라는 80세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보다 50년 더 사는 거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남한에서 사는 거 감사해 안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불황이다 어쨌다 저쨌다 해도 6.25 끝날 때나 여러분들 해방될 때보다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그때 비하면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은 하느님이 축복을 엄청나게 줬는데도 그 축복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프랑스는 120년 동안 고령화가 천천히 진행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왜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먹을 거리가 참 건강해요. 세계 5대 건강식품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김치, 일본의 나또, 인도의 렌틸, 스페인의 올리브, 그리스의 요거트, 이게 세계 5대 건강식품이에요.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 식품이 뭐가 있어? 김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인도의 렌틸이나 일본의 나또가 뭘로 만드냐면 콩으로 만드는 제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콩으로 만드는 제품이 뭐가 있어? 된장, 간장, 고추장,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청국장 있잖아요. 청국장. 이 좋은 걸 먹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120년 동안 가는 초고령 사회를 우리는 몇 년 만에 가는 거예요? 20년 만에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병자성사를 가보면은요, 보통 95살 먹은 어머니를 며느리가 이렇게 모시면 며느리가 몇 살이냐면 70살이야, 70살. 그러면 내가 병자성사를 가면 이렇게 누워있는 할머니, 그야말로 누워서 이렇게 죽 5년, 10년 받아 먹는 할머니, 이렇게 며느리가 손을 잡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왜 이렇게 안 죽어? 엄마가 빨리 죽어야지. 엄마도 덜 고생하고 나도 덜 고생하지. 그 보는 앞에서 죽으랜다니까요. 손잡고. 그리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가 빨리 죽어야지 우리 신부님도 그만 고생시키고. 병자성사 맨날 오니까 신부님 고생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다 고생이라는 거지. 본인도 고생, 며느리도 고생, 병자성사 오는 신부님도 고생. 그러니까 늘 고생한다니까. 엄마 빨리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자님께서 2500년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는 부모의 나이를 꼭 기억해두라 그랬어요. 부모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갖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부모님 나이를 기억하다가요, 요즘은 60 넘어서 기억하기 시작했는데 요즘 포기했어요. 헷갈려. 몇 살인지 78인지 79인지 왔다 갔다 해요. 아마 내가 이렇게 많은 분들 지금 어머니 나이 몇 살이냐면 헷갈리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83인지 4인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쉬다 지쳐서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능평성당에 그 봉송체를 갔는데 이 할머니를 92살서부터 봉송체를 다녔는데 이 할머니 기억력이 기가 막혀요. 전달 봉송체 온 날 정확하게 기억해요. 날짜 요일까지. 근데 이 할머니가 내가 할머니 몇 살이에요? 그러면은 89이래. 92인데도 89이래. 93때 가갖고 할머니 몇 살에 89이래. 95까지 제가 봉송체를 갔거든요. 그때도 물어보면 89이래. 왜 89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력 좋은 할머니가. 미안한 거예요. 너무 오래 살으니까 누구한테 미안해? 자식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현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이게 안 죽는 거야. 안 죽는 거. 그럼 왜 안 죽느냐? 이게 의학이 발달해 갖고요, 죽을 만하면 살려 갖고 오고, 죽을 만하면 살려 갖고 오고,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요. 지금 1920년에 페니실린이 개발이 됩니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페니실린이 보편화돼요. 페니실린 나오기 전에는 조금만 상처만 나도 죽었어요. 아물지 않으면. 안에 골마도 다 죽었어요. 근데 페니실린 나오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상처 나도 안에 골마도 페니실린 한 방만 넣으면 다 낫는 거예요. 전염병이고 뭐고. 그러니까 이제 안 죽기 시작한 거예요. 또 MIT 공대 아이들이 20세기의 최고의 발명품을 뭘로 아느냐면 칫솔로 봐요. 칫솔.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그러니까 칫솔 나오기 전에 옛날에 여기 할머니들, 동네 할머니들, 50된 할머니들 이빨이 몇 개나 남아 있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라고 뻥 뚫렸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냥 옛날에 합죽이 굉장히 많았죠. 이빨이 없으니까. 그리고 왜 옛날에는 이빨이, 칫솔도 없었지만 왜 이빨이 이렇게 성하지 않았어요? 애를 7, 8, 10 놓으니
그거 애 놓으면서 힘쓰느냐고 잇몸 다 물러나고 이빨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도 안 놓지. 칫솔로 하지. 그러니까 이빨이 하나 둘이면은 50쯤 되면 이빨이 다 빠져요. 이빨이 하나 둘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 둘이면 죽밖에 못 먹어요. 50살 넘어서 죽 먹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죽 먹고 오래 살아도 10년 이상 못 버팁니다. 그 옛날에 환갑을 못 넘겼던 거예요. 근데 요즘 칫솔이 있어갖고 이빨이 온전한 할머니들 천지예요. 또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갖고 어떻게? 치과에 가갖고 틀니 다 해놓지. 또 이 해놓지. 요즘 또 임플란트까지 하지. 그러니까 이빨이 그냥 80이 돼도 다 튼튼한 거야. 이빨이 튼튼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를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죽 먹던 시대하고 고기 먹는 시대하고는 이건 틀리는 거예요.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 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굉장히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또 어떻게? 옛날에는 운동이 어딨어. 옛날에는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냥 늘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맨날 나가서 고생하고 이빨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빨리 죽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건강식품 먹지, 운동하지, 헬스하지, 수영하지. 이게요, 이래서 얼마나 오래 사는지 몰라. 저 뒤에 계신 분들, 지금 40대, 50대 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40대, 50대 되신 분들, 여러분들은 120살까지 살아. 120.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은 120살까지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몇 년 남은 거야? 70년 남은 분들 많아요. 지금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야?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지금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70년이면 작은 시간이에요? 70년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이 70년 동안 뭐하고 살 거냐? 이거 진짜 고민해야 돼요.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노년에 대한 준비 안 하신 분들이, 이 노년에 대한 준비를 하신 분들은 과연 몇이나 되고, 노년을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얼마나 될까? 내가 보기엔 노년 제대로 준비한 사람들 10%도 안 돼요. 우리는 노년을 어떻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자식 하나 잘 키우면은 노년 준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자식 교육의 맹목적이죠. 맹목적입니다. 이 세계에서 자식한테 이렇게 맹목적인 나라 없어요. 세계에서.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왜 자식 교육을 맹목적으로 시켰느냐? 1900년도에 조선이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1900년도에 조선이 무너져 버려요. 그럼 조선 무너지기 전에 500년 동안 양반 상놈이 있었어. 그러니까 양반하고 상놈이 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뭐 다 지금 족보 있다고 그러죠? 나도 사실은 우리 집 족보 있다고 그러지만은 이게 얼마나 믿어야 될지 몰라. 왜냐하면은 조선시대 양반이 10%밖에 안 됐어요. 100명 중에 10명만 양반이었어요. 충청도가 10%, 경상도는 4%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90%는 다 뭐야? 상민이야, 상민. 노예든 노비든 뭐 백정이든 전부 다 서름 받고 살았어요. 옛날에 노비가 얼마나 서름을 받고 살았느냐면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도 양반 집을 지나가면은 양반 이 담이 시작되는 곳에서 말에서 내려야 돼요. 말 타고 양반 못 지나가요. 그러면은 말을 끌고 가다가 양반 담이 끝나는 데서 다시 타고 갔어요. 만약에 그냥 말 타고 지나가다가 걸리면은 멍석마리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백 년 동안 서러웠던 게 1900년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 양반, 상놈, 계급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야. 이제 뭐만 하면 출세할 수 있어? 공부만 하면 출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공부만. 그러니까 그냥 공부만 하면 판검사 되면 모든 게 이제 내 원한,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쌓였던 원한 한을 다 풀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나는 못 먹어도 논 팔고 소 팔고 정말 나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못하는 한 있어도 누구는 교육시켜? 자식은 교육시키겠다 이거. 자식은. 그러니까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팔아서 마련해갖고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자식 공부를 시킨 게 바로 여러분들 세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자식 하나 출세시켜갖고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서름을 다 날려버리겠다.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교육률이 세계에서 최고로 높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지금은 무조건 그 전통을 이어받아갖고 자식한테 미쳐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 지금 젊은 사람 30대 40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는 그 서러움을 날려버리고 싶어서 자식을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여갖고 자식을 출세를 시켰어. 출세를 시키면 호강할 줄 알았는데 자식이 출세하면은 호강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이제까지 사목 경험에 의하면은 출세한 자식일수록 부모를 더 안 모십니다. 출세한 자식일수록. 부모가 서울대학 뭐 연고대 정말 대학 졸업시켜갖고 내가 출세를 했어요. 그래갖고 집에 비데가 있어. 비데. 화장실에 가면 물 나오는 거 있죠? 비데도 있고 이태리 대리석도 있고. 집은 삐까번쩍하게 기가 막히게 했는데 늙은 우리 무식한 엄마는, 무식한 아버지는 그 집에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 집에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어울리고 빨리 죽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이게 안 어울리면서 죽지도 않고 그냥 그 집에서 귀신같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내가 평택에 있을 때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집이에요. 근데 이 집에 할머니 한 분이 사는데 파출부가 와서 밥을 해주는 거예요. 파출부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할머니 뒷바라지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갈 때는 바깥에서 문을 잠고 가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느냐. 또 봉송체도, 성당 다녀고 봉송체도 하고. 알고 봤더니 아들이 서울에서 100억대 재산가야. 집은 정말 으리으리한 집이야. 근데 그 무식한 할머니가 그 집에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래도 그 자식이 양심은 있어갖고 엄마는 내다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평택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줘갖고 파출부 하나 있어. 거기다 갖다 놓고 그냥 내다버릴 수는 없고 어떻게 그냥 그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어느 노인대학에 오신 분들한테 이 강의를 했더니 할머니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안 버린 게 다행이다 그런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야. 안 버림을 당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정말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여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내 자식이, 특히 아들 자식, 내가 이 아들에 대한 아주 그 혐오감이 있는데, 아들 자식 출세시키면은 내가 호강할 것 같죠?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들을 기가 막히게 잘 키워서 서울대학 나왔어, 의사가 됐어, 판검사가 됐어. 그러면은 어떤 할머니가 그래요. 아들 자식 잘 키우면 잘 키울수록 여우 같은 년이 나타나서 낚아채 간다는 거예요. 아들 자식을 잘 키우면 잘 키울수록 여우 같은 년이 나타나서 낚아채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아니 의사하고 판검사면은 이쁘고 귀하게 자란 집 딸이 낚아채 갈 거 아니야. 다 그렇게 결혼하지 않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 그냥 자식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둘 놓으면 금메달, 아들 하나 딸 하나 놓으면 은메달, 아들만 둘 놓으면 목메달이에요. 그래서 아들만 둘 놓으면 목메달이에요. 여기 얼마 전에 굉장히 재미난 통계가 나왔어요. 아들은 늙은 부모를 54% 구박한대요. 아들은 늙은 부모를, 며느리가 14% 구박한대요. 딸이 11% 구박한대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으면 늙어서 구박을 얼마나 받아? 55% 구박 받는 거야. 그렇죠? 근데 아들만 둘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몇 퍼센트 구박 받아? 108% 구박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있다고 좋아하는 시대는 끝났다. 아들 있다고 좋아하는 시대는. 그리고 잘 키운 아들일수록 누가 나타나서 낚아채 간다? 물론 아들이라고 다 불효자는 아니에요. 물론 제가 이렇게 목욕탕 이렇게 가보면은요 정말 기가 막힌 아들을 많이 봐요. 80, 90된 아버지를 60된 아들이 모시고 와갖고 다
때 밀어드리고, 그 다음에 온탕에 들어갈 때도 손 한번 대보고 아버지 여기 괜찮다고 그러고, 끝나면 또 온몸에 로션 다 발라주고, 이 옷 입혀가는 그런 자식들 참 많이 봐요. 기가 막힌 효자들도 있어요. 또 음식점에 가보면은 큰 늙은 그냥 꼬부랑 할머니 모시고 와갖고 고기 구워서 입에 넣어드리는 자식들도 참 많이 봐요. 그렇게 효도하는 자식들도 있는데 그 몇 %냐? 10% 이상 넘지 않을 거려. 우리 집도 이 둘째 아들이 기가 막힌 효자예요. 내가 봐도 참 효자예요. 좋은데 구경시켜드린다고 그 시와오 그 저기 뭐야 갈대숲 그리고 회도 사드리고 시간 되면 여행도 모시고 가고 기가 막혀요. 근데 그런 아들이 몇이나 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뭐 비산동에서 보좌 신부할 때 고해성사 들어보면 맨 자식 욕하는 할머니들 천지였어요. 맨. 우리나라가 자식에게 이 사교육비로 쏟아붓는 돈이 세계 1등입니다. OECD 국가,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에 1등이에요. 1등. 올해도 자식한테만 사교육비가 얼마 들어가? 20조 원을 쏟아넣었어요. 공교육비 말고 학교 가는 학비, 책값 이런 거 말고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는 것만 20조 원을 쏟아놓은 거예요. 에이, 정신 나간 거죠.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 쏟아서 자식한테 쏟아붓는데 늙은 부모 안 찾아가기로 세계에서 1등이 어디에?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거 부모한테 되돌려줘요? 안 되돌려줘요? 되돌려주지 않아요. 이게 받아만 한 자식은요 줄 모릅니다. 받아만.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교육을 정말 잘못하는 게 뭐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장가 갈 때까지 어떻게 해? 다 해줘, 다 해줘. 자기 허리 휘는 거 모르고. 미국은요 10살이 돼 애가 10살이 되면은 동네에서 얘네들은 16살이면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어요. 16살이면. 그럼 10살 생일 때 얘네들이 뭘 하느냐 하면은 동네에 돌아다니는 차, 자기 마음에 드는 차 있죠? 그걸 찍어요. 저 집의 아저씨 저 차는 내가 나중에 6년 후에 살 거다. 그 6년 후에 사면 우리나라는 당장에 6년 후에 누구한테 매달려? 엄마한테 사달라고 매달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절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 차를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거예요. 이 미국의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36%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5%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 6년 동안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 차를 찍으면 그 차 주인은 알고 있어요. 저 아이가 내 차를 살라고 찍어 놓은 거다. 그럼 6년이 지나면 차가 꼬물될 것 같아? 안 꼬물될 것 같아? 꼬물되죠? 그래도 절대 안 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찍어 놓은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6년이 지나면은 걔가 6년 동안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겠어. 그래갖고 16살 때 운전면허증이 따면은 그 집에 온대요. 내가 아저씨 차 살라고 6년 동안 돈을 모았다. 근데 6년 동안 모아갖고 모자라잖아요. 근데 이미 차는 고물이 다 돼 있고, 그러면 그 아저씨가 너 잔디 앞으로 6개월 동안 깎어라. 그러면 내가 이 차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차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미국의 아이들도 차 하나를 구입해도 어떻게? 아무리 부잣집 아이들 때더라도 다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하는 거예요. 그 16살만 되면 독립한다고 생각을 해요. 차 자기가 구입하죠. 집도 자기가 구입합니다. 결혼해서 살 집도 자기가 돈 벌어서 다 해요. 그리고 여자를 데리고 오지 우리나라처럼 일단 여자 데리고 오면 부모님이 집 얻어주는 이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60대 되신 부모님이 자식 뒷바라지 책임져주는 비율이 83%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60이 돼도 누구 뒷바라지 해주느냐고 허리가 휘어? 자식들 뒷바라지 안 하고 허리가 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캐나다 원어민 선생님, 수원에 있는 중학교 영어 원어민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우리 집에 와서 농사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름이 디아나라고 그러는 여선생님인데 내가 그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너무 이상하대요. 뭐가 이상하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학원 다니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할 때까지 부모가 돈 다 대주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네 캐나다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아요. 자기네 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부모님 이제까지 키운 거 고생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 자기네들 알아서 독립한대요. 부모님 그동안 하드워크 열심히 일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늙은 부모님한테 붙어갖고 부모님 괴롭히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생각 해야 안 해요. 마지막까지 다 뺏어 먹는 거지. 그리고 이제 늙으면은 귀찮다고 내다버리고.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정말로 그 신문에도 보도가 꽤 됐던 거예요. 그 안양에서 사글세 집을 하나 얻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미리 짐부터 붙인다고 그랬는데 짐이 하나 왔어. 큰 짐이 왔는데 짐을 짐이 왔는데 뭐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그 짐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갖고 열어보니까 할머니를 그 안에다 넣고 붙인 거예요. 할머니를. 그래갖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자식이 누구냐? 이름을 밝히질 않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공무원이거든. 그러니까 밝히지 않는 거. 자, 그 자식 생각한다고. 그거는 여러분들 자식 교육이 아니에요. 그런 자식 살아서 뭐 할 건데. 그런 자식 키워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자식한테 너무 맹목적인 사랑을 하면서 그게 교육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도 배우고 즐거운 것도 배우고 보람도 느껴야 되는데 너는 뭐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자란 놈이죠.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자란 놈이 이타적으로 살 것 같아요? 절대 못 삽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부침개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집에도 갖다 줘라, 저 집에도 갖다 줘라. 그러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 갖다 주는 재미, 그러면서 나누는 것도 배우잖아요. 요즘 애들이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아파트 문 닫으면 끝인데. 그렇게 자라는 애들이 남을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4배만 채우면 되는 걸로 자랐지. 저는 요즘 텔레비전에서 우리나라 지금 정책 결정할 때 너무 답답한 결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할까? 국민들 생각을 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그런데 그 결정하는 애들이 다 누구야?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중학교, 중고등학교 공부 1, 2등 하고 서울대학 가갖고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런 거 다 합격한 애들이 결정한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자란 애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버드대나 몇몇 대학에 들어가는 그 활동 그것도 써준 적이 있는데 그 들어가는 애들 걔네들은 뭘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러니까 1년, 2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봉사활동도 다 어떻게? 다 거짓말로 꾸며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달라고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봉사활동 오겠다고 그러고도 약속 어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로 그렇게 해갖고 자식을 키우면은 뭐 할 건데요? 83%가 60세에 책임을 지는데 70세에 돼갖고는 몇 퍼센트가 책임지느냐 하면은 64%가 자식을 책임져요. 70이 됐는데도. 그런데 일본은 9%, 70이 돼갖고 자식 책임지는 부모는 9%예요. 홍콩이 11%. 그러니까 우리나라 50%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누구한테 뒷바라지하다 죽어요? 자식 뒷바라지하다 죽어는 이걸 문서 없는 노비라고 그래요. 문서 없는 노비야. 완전히 죽을 때까지 노예야, 노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인생을 사셔야 돼. 자, 효도가 사라진 시대예요. 이제는 부모가 애절해야지 효도를 하지. 부모가 내가 부모가 없으면 내가 정말로 이게 안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내가 50, 60이 됐는데도 부모가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요? 50, 60이 돼도 부모가 살아있어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누구까지 책임져? 80, 90된. 어제 성당에서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자기 부모 살아있는 분 손 들어보니까 많더라고요. 몇 살이냐니까 100살이래. 100살. 그래갖고 자식들이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먼저 죽었대요. 너무 오래 살으니까 자식 앞세우는 할머니들도 굉장히 많아요. 100살. 100살이래요. 요즘 90 넘는 거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웬만해야지 효도할 거 아니야. 먼저 죽는데, 모시다가 먼저 죽는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부모님을 그저 10년만 정성스럽게 모시면 부모님이 알아서 돌아가 주셨어요.
알아서 돌아가 주셨어요.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20년을 모셔도 30년을 모셔도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100살을 산다면 거의 50년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 모시다 지치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 모시다 지치는 거예요.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뿐만 아니라 오래 사시는 늙은 부모님한테도 효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도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100살 된 부모님 모시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한테 의지하지 않고 살다가 돌아가실 때는 꼴까닥 죽어버리는 거야. 돌아가실 때는. 그러니까 지금 자식하고 같이 붙어서 산다 이런 생각 꿈도 꾸지 마시고 그냥 나 혼자 살다가 어떻게 죽을 때 꼴까닥 죽으면 되는 거. 죽을 때 신부님 그래도 자식이 내 임종은 봐야 되지 않느냐. 임종은요 부모님 조선시대에 또 그 전에 한 평균 연령 37세 40세 때 자기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 못 보면 한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임종 볼 필요 없어요. 볼 만큼 봤어. 아주 지겹게 봤어. 뭐 임종까지 봐요. 그냥 주무시다가 꼴까닥 돌아가시는 게 제일 좋으신 거예요. 이 꼴까닥 돌아가시는 방법은 내가 이제 네 번째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어떻게 꼴까닥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꼴까닥 죽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뭐라 그래? 요즘 뭐라 그래? 9988이라고 그러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라. 이 방법이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환갑, 진갑 다 찾아 먹네. 그러면 진짜 오래 살았다는 얘기죠. 환갑은 몇 살 때 환갑 잔치를 해요? 60에 하죠. 그 다음에 진갑은 61. 진짜 오래 살았다고 그래서 진갑이야. 61만 살아도 진짜 오래 살아. 근데 요즘은 고희 70. 그렇죠? 그 다음에 희수 77, 미수 88, 백수 99. 이거 잔치하는 사람들 천치예요. 천지. 자식 하나 대학 졸업시키는데 드는 돈이 약 3억 정도 들어가요. 3억. 내 자식 둘을 졸업시켰다. 그럼 얼마가 들어가? 6억이 들어가. 6억. 셋을 졸업시켰다. 9억이 들어가. 9억. 그럼 늙어서 내가 정말로 풍요롭게 쓰는데 돈이 얼마 정도면 필요하냐면 5억에서 1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 대학만 안 보내면 어떻게? 내가 풍요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저 뒤에 계신 젊은 분들 대학 보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대학교 들어가는 게 83%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이 대학 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일본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얼마 들어가? 50% 들어가요. 그 다음 유럽이 대학 졸업하고 30%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무나 진짜 공부하기 싫은 놈이나 꼴통이나 문제 일으키는 놈 아니면 다 대학 가는 거야. 다 대학 가요. 일본은 할 만한 놈만 가는 거예요. 일본은. 유럽은 진짜 똑똑한 놈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대학 졸업하면 문패에다 대학 졸업했다는 표시를 써놔요. 그만큼 대학 졸업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나 대학 졸업 다 해요. 아무나. 그 좋은 대학 가면 몰라. 머리는 완전히 그냥 정말로 돌머리인데 그냥 무슨 지방 제3대학 4대학 나왔고 취직을 해요. 올해 여러분들 100명 졸업한 중에 취직 몇 명 했어? 3.8명에서 3.8명. 96명이 취직을 안 하고 놀고 있어요. 대학원 졸업했겠다. 손에 기름 묻히긴 싫겠다. 엄마 아버지 등 뜯어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83%가 60이 돼도 자식 책임진다고.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지 자기 구실을 할 거 아니야. 차라리 대학 졸업하고 취직도 못할 양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안 보내고 그 돈 모아갖고 애 가게 차려주는 게 훨씬 낫지. 아니면 그 돈 모아갖고 나 노후 대책 드는 게 훨씬 낫지. 우리나라의 대학을 때려 부시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어요. 때려 부셔야 돼요. 유럽보다 대학이 10배가 많아요. 10배가. 유럽보다 대학이.
근데 그 대학이 경쟁력이 있느냐? 55개 국가 중에 경쟁력이 53개 3등이에요. 우리나라 대학이. 그러니까 다 미쳐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다 미쳐 있는 거야. 그냥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저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몇 년 남아있어요? 70년 남아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자식한테 쏟아낼 게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식 걱정해서 자식들한테 잔소리한들 자식들이 귀담아 듣습니까? 챙겨나면 귀담아 들어야 안 들어요? 뭐 한다고 그래? 노망 떤다고 그러지. 우리 엄마 아는 것도 없고 무식한데 웬 챙겨를 이렇게 하느냐고 엄마나 잘하라고 그러고 구박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니야. 이제는 누구 걱정해? 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의미 있고 행복하게 지낼 것이냐. 그거 하나. 나 자식한테 부담 안 주고 내 속 썩이는 거, 나 하나 속 안 썩이고 나 혼자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그 좋은 거예요. 제가 외국 여행 다녀보니까 선진국에서 돈 쓰는 사람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백화점에서 양장 사 입고 양복 사 입는 분들 다 누구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내가 뭐 프랑스 파리 쌍젤리제 거리, 그 다음에 이탈리아 나보나 광장 이런 데 다 다녀보잖아요. 밤에 누구만 돌아다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돌아다녀요. 거기서 다 팔짱 끼고 나와서 와인 마시고 맥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들어가세요. 우리나라 명동 밤거리에 누구만 돌아다녀요? 젊은 애들만 돌아다니죠? 할머니는 그 시간에 뭐해? 뒷방에 쥐처럼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갖고 명동에 나가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도 구경할 수 없는데 탑골 공원에 가보면 할머니들이 거기서 뭐하고 비둘기하고 놀고 있잖아. 놀아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비둘기하고 놀아주고 있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거 쓰고 돌아가세요. 쓰고. 그리고 제발 다니세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 지금 오늘 1박 2일 이렇게 나와주는 거 이거 며느리한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 며느리랑 산다 한번 손 들어봐. 며느리랑 사는. 며느리랑 사는 분은 가능한 한 집에서 자꾸 나가주는 게 좋은 거예요. 하루라도 집을 비워주는 게 며느리가 좋은. 생각해봐. 30년 40년 시어머니하고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얼굴 마주보고 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어. 귀 있을 때마다 뭐 해주는 게 좋아? 나가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나가 돌아다니고, 예? 아침에 해 뜨면 집에 나와갖고 해 지면 집에 이제 들어가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청승맞게 탑골공원 그런 데 가면 안 되고 이런 데 그냥 노인대학. 우리 천주교가 진짜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노인대학이에요. 노인대학. 이거 정말로 천주교 진짜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왜 안 돌아가는 줄 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을 안 써서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을 안 써서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 생각을 해봐.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조금밖에 없었잖아요. 쓰면 얼마나 써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들이 돈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 이렇단 말이야. 이 500만 명이 돈을 안 쓴단 말이야. 돈을 왜 안 써? 돈을 왜 안 쓰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이거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안 쓰는 거야?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안 쓰는 거야. 이거 은행에다 맡기고 이거 쓰면은 우리나라 경제 돌아갈 것 같아? 안 돌아갈 것 같아요? 팍팍 돌아갑니다. 팍팍. 할머니들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옷도 많이 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고 사 먹고 그러면 경제 팍팍 돌아가. 아 근데 이 500만 명이 돈을 깔고 뒷방에 딱 그냥 눌러 앉아서 안 쓰네. 그러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다 쓰시다가 돌아가실 때 통장에 500만 원만 남겨놓고 돌아가세요. 500만 원만 통장에 다 쓰다가 신부님 500만 원으로 무슨 장례를 합니까? 부주금 들어오잖아. 부주금. 이 부주금 갖고도 싸우는 사람 많아요. 네가 더 갔느냐 내가 더 갔느냐 그리고 싸우고 앉아 있다고. 세상에 부모 돌아가셨는데 부주금 갖고 그래갖고 형제끼리 싸워갖고 죽고 그러는 경우도 많아요. 얼마나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불행한 거예요. 다 쓰다가 통장에 얼마만 남기고 죽어? 500만 원만 남기고 죽을 때 어떻게 죽어? 꼴까닥 죽어버리란 말이야.
다 쓰다가 통장에 500만 원만 남으면은 꼴까닥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안 쓰고 뒷방에 들어 앉으면은 10년, 20년 벽에 똥치라고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형제들한테 이미 공표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든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든지 부주금 들어오면 형제들이 한 푼도 손 못 댄다. 그거 내가 다 가지고 과원이나 양론에 집 한 채 져준다. 어머니 이름이나 아버지 이름으로. 얼마나 멋있어. 그렇게 멋있게 살다가 가야 되지 않아요? 이건 죽으나 사나 내 자식밖에 모르고 사니 이게 얼마나 나라가 빡빡하고 답답해요. 우리나라 그냥 다른 빌 게이츠 240억 달러를 사회에 기증해놨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자식한테 재산, 돈 많은 사람들이 재산 자식한테 더 준다고 편법 쓰고 불법 쓰고, 정말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할머니들은 다 쓰다가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기고 죽든지, 만약에 죽으려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돈이 남았다 그러면은 본당 신부한테 갖다 줘. 에? 여러분 한시민한테 갖다 주란 말이야. 박수 치는 거 보니까 갖다 줄 의사가 있나 본데? 에? 제발 자식한테 주는 게 절대 훌륭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은 지가 알아서 살고 나는 마지막에 이제 하느님한테 빌려 썼으니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희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고 선진국가가 되는 거예요. 부자 부모가 돌아가면은 국가 재산의 반은, 본인의 재산의 반은 국가가 갖고 가 써보지도 못하고, 나머지 반은 네가 더 갖느냐 내가 더 갖느냐 형제끼리 싸워갖고 원수가 돼갖고 서로 만나지도 않아요. 네, 만나지도 않아요. 근데 가난한 집 부모가 돌아가면은 이제 우리 부모 돌아갔으니까 우리밖에 안 남았다. 서로 나눠 가질 것도 없으니까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우애가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만들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물어보니까 뭐 4억 5억 아파트 한 채 뭐 4억 5억, 야, 그 돈 남겨놓으면 자식이 좋아할 것 같아요? 서로 원수됩니다. 원수돼요. 그러니까 다 쓰다 돌아가세요. 냉면 먹고 싶으면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딸이 사줄래나 여름 내내 기다렸는데 한 놈도 와서 안 사줘. 그 억울해 안 억울해? 아니 냉면이 얼마나 한다고 5천 원이면 사 먹잖아요. 그럼 내 돈 주고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를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딸이 사줄래나 그걸 기다려. 그렇게 청승을 떨고 살아요. 내가 가서 내가 사 먹으면 되는 걸. 근데 평생 나를 위해서 써봤어 안 써봤어? 이젠 써보세요. 나를 위해서 쓰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지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나무는 뿌리가 썩으면은 나무는 튼튼하지 못해요.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뿌리 썩어요 안 썩어요? 노인이라는 뿌리, 부모라는 뿌리가 썩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튼튼하겠어요? 열매가 튼튼하겠어요? 이 열매들 내가 보기에는 요즘 중고등학교 젊은 애들 다 썩었다고 표현하면 좀 과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96%는 대학까지 졸업하고도 놀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양이라면 차라리 내가 남은 인생 이제까지 자식 고생시켰고 자식 공부하느냐고 고생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노동해내냐고 고생했지. 이제 65세 넘어서 인생이 휴가 기간 아니야. 휴가라면 휴가를 멋있게 쓰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휴가 아니야 지금? 휴가죠? 휴가라 오늘 여기 1박 2일 동안 온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그렇죠? 근사하게 살다가 멋있게 살다가 죽을 때는 통장에 500만 원 남겨놓고 죽을 때는 어떻게? 꼴까닥.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는 점점 오르는 물가를 따라잡기 힘드신가요? 병원비, 관리비, 식비, 매달 빠듯한 살림에 한숨만 늘어나시나요? 자녀들에게 손 벌리기는 싫은데 용돈이라도 벌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작은 돈이라도 벌어서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고 싶으신가요? 혹시 은퇴 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꿈꾸시나요? 여행도 하고 일도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와 특별한 기회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최대한 모두 받아도 한 달 평균 12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식료품 값은 매달 오르고 병원비는 점점 늘어만 갑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절반 이상이 노후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60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경제활동 참여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체력 부담 없이 꾸준히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생활비를 버는 것을 넘어 보람과 즐거움도 함께 찾을 수 있는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67세 김영수 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퇴하고 나니 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TV만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도 해보자 싶었죠. 알고 보니 우리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니어 강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문성과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전직 교사였다면 방과 후 학교 강사나 학습지도 교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는 시니어 강사도 늘고 있습니다. 72세 박명자 씨는 35년간의 초등학교 교사 경험을 살려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주 3회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월 80만 원 정도의 수입도 생겨서 좋아요. 처음에는 요즘 아이들과 잘 맞출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할머니처럼 편안하게 대해줘서 더 즐겁게 수업할 수 있었어요. 시니어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육청이나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하면 좋습니다. 또한 파워포인트나 줌 같은 기본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혀두면 좋습니다. 교육 전문가 이미경 씨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시니어 강사의 가장 큰 장점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입니다. 이론적 지식보다는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학습자들에게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입니다. 요즘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지만 젊은 세대들은 바빠서 충분한 시간을 내기 어려워합니다. 여기서 어르신들의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특히 정년 전에 반려동물을 키워본 경험이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65세 이정숙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옆집 강아지를 산책시켜주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5마리의 강아지를 돌보고 있습니다. 한 마리당 산책 한 번에 10,000원씩 받는데 하루 3에서 4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네요. 건강도 챙기고 용돈도 벌고 일석이조죠.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본 교육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림축산부에서 인증하는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 과정이 있으며 3개월 정도의 교육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 김현우 씨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반려동물을 돌보는 일은 단순히 산책만 시키는 게 아닙니다. 반려동물의 행동 특성을 이해하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 지식도 필요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수익을 높이기 위한 팁도 있습니다. 기본 산책 서비스 외에도 간단한 미용이나 목욕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면 수입을 늘릴 수 있습니다. 미용 자격증까지 취득하면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실버 택배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택배 물품을 분류하고 배달하는 일입니다. 무거운 물건은 젊은 택배기사가 처리하고 가벼운 물건만 배달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자전거나 전동카트를 제공하는 곳도 있어 더욱 수월해졌습니다. 70세 박철수 씨는 2년째 실버 택배를 하고 계십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하는데 월 150만 원 정도 벌어요. 걷기 운동도 되고 주민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어 즐겁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앱 사용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특히 명절 시즌에는 특별 수당도 있어서 더 좋습니다. 실버 택배를 시작하기 전에는 교육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2주 정도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스마트폰 앱 사용법, 고객 응대 방법, 안전 수칙 등을 배우게 됩니다. 체력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루 배달량은 보통 50개 내외로 제한됩니다. 물류 전문가 박상진 씨는 실버 택배는 경력이나 학력 제한이 없고 정년도 없어 70대 후반까지도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일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날씨의 영향도 적게 받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네 번째는 공방이나 수공예품 제작입니다. 평생 취미로 해오던 일을 수입원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온라인 마켓이 발달해서 판매도 쉽습니다. 특히 손작업으로 만든 제품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니어들의 수공예품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68세 김순자 씨는 손뜨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계십니다. 원래는 손주들 선물용으로만 뜨개질을 했는데 딸이 온라인 마켓에 올려보자고 제안했어요. 지금은 월 70에서 80만 원의 수입이 있네요. 특히 겨울에는 주문이 밀릴 정도예요. 작년에는 손뜨개 클래스도 열어서 수강생들도 생겼답니다. 이커머스 전문가 정민수 씨는 온라인 판매 성공을 위한 팁을 제시합니다. 제품 사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나 손주의 도움을 받아 예쁘게 촬영하세요. 또한 제품에 담긴 이야기나 만드는 과정을 상세 페이지에 글로 잘 표현하면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장인의 이야기가 담긴 제품을 좋아해요. 실제로 수공예품 시장에서 60대 이상 작가들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크래프트,
아이디어스 같은 플랫폼에서는 시니어 작가를 위한 특별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니어 모델 활동입니다. 최근 시니어 패션과 실버 산업이 성장하면서 시니어 모델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키나 외모보다는 자신감과 건강미가 중요합니다. 특히 실버 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브랜드들이 자연스러운 모습의 시니어 모델을 선호합니다. 73세 정영희 씨는 작년부터 시니어 모델로 활동 중입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시니어 모델 교육을 받았어요. 지금은 한 달에 두세 번 촬영하는데 회당 20에서 30만 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외모 관리도 더 신경 쓰게 되고 손주들이 할머니가 멋있다고 자랑스러워해요. 시니어 모델 에이전시 대표 김윤정 씨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시니어 모델은 20대, 30대 모델과는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삶의 연륜이 묻어나는 표정, 자연스러운 웃음이 중요해요. 최근에는 유튜브나 SNS용 영상 촬영 의뢰도 많이 들어옵니다. 기본적인 워킹과 포즈만 배우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어요. 시니어 모델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전문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3개월 과정으로 워킹, 포즈, 표정 연기, 메이크업 등을 배우게 됩니다. 교육비는 평균 50에서 100만 원 정도이며 수료 후에는 에이전시를 통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공공시설 스마트폰 강사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진입하면서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활용 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세대가 가르칠 때 더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 시니어 스마트폰 강사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66세 이상철 씨의 사례입니다. 은행원 출신이라 디지털 기기에 익숙했어요.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강의를 시작했는데 수강생들이 또래가 가르쳐주니 덜 부끄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주 3회 수업으로 월 12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모바일 뱅킹이나 키오스크 사용법 강의 요청이 많아요. 디지털 교육 전문가 박지원 씨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합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다양한 브랜드의 스마트폰 사용법을 숙지하고 기초부터 심화까지 단계별 커리큘럼을 준비하세요. 수강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친절한 설명이 중요합니다. 현재 전국의 복지관과 주민센터에서는 시니어 디지털 강사를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50플러스 센터를 통해 전문 강사 양성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아파트 택배 보관실 관리입니다. 최근 많은 아파트에서 무인 택배 보관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택배 물품을 정리하고 주민들의 찾기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체력적 부담이 적고 근무 환경도 쾌적해 인기가 높습니다. 69세 황미영 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 6시간 정도 근무하는데 월 급여가 160만 원이에요. 앉아서 일할 수 있고 에어컨도 있어서 편합니다. 주민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어 외롭지 않아요. 특히 명절 시즌에는 특별 수당도 있어서 좋답니다. 아파트 관리 전문가 이준호 씨는 택배 보관실 관리자는 단순히 택배를 전달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아파트의 보안과 주민 서비스를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이에요. 친절하고 꼼꼼한 성격이신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과 택배 관리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혀야 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1, 2주간의 기초 교육을 제공합니다. 여덟 번째는 작은 카페 운영입니다. 은퇴금으로 소규모 카페를 시작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나 공원 근처에서 편안한 분위기의 카페를 운영하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71세 박영수 씨는 2년 전 집 근처에 20평 규모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손주들의 도움으로 SNS 홍보도 하고 이제는 단골 손님도 생겼어요. 월 수입은 200에서 300만 원 정도입니다.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나니 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창업 컨설턴트 최정훈 씨는 시니어 카페 창업 시 다음 사항들을 조언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리금이 없는 곳을 추천합니다. 또한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시작하세요. 메뉴도 대여섯 가지로 단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니어만의 강점을 살려 옛날 다방 스타일이나 전통차를 특화하면 차별화가 가능합니다. 성공적인 카페 운영을 위한 준비 과정도 중요합니다. 3개월 정도 소요되는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카페 창업 교육 이수, 위생 교육 이수 등이 필요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보증금 포함 5천만 원 정도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농산물 직거래 판매입니다. 텃밭이나 작은 농장에서 직접 기른 농산물을 온라인이나 지역 장터에서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 소규모 농사라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63세 김동철 씨의 사례입니다. 퇴직 후 시골에 작은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는데 유기농 채소를 찾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은 온라인 직거래로 월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 구독 회원이 20명 정도 있어서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어요. 농업 전문가 김태호 교수는 소규모 농사라도 차별화된 작물 선택과 스토리텔링이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일반 농산물이 아닌 특수작물이나 프리미엄 작물을 선택하세요.
또한 재배 과정을 SNS로 공유하면서 소비자와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사 시작 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귀농교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농사 기술부터 온라인 마케팅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10번째는 공동육아 도우미입니다.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아이들을 돌봐줄 신뢰할 수 있는 어르신을 찾는 수요가 많습니다. 특히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시니어 육아 도우미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장미숙 씨는 35년간의 유치원 교사 경험을 살려 이웃의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어요. 현재 3가정의 아이들을 번갈아 돌보는데 한 아이당 월 8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돌보는 것을 넘어 영어나 미술도 가르쳐주니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아요. 아동교육 전문가 박인숙 교수는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시니어 육아 도우미의 장점은 풍부한 육아 경험과 인내심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육아 트렌드도 알아야 해요. 아동학대 예방, 응급처치, 영유아 발달 등에 대한 교육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도전을 꿈꾸시는 분들을 위한 시니어 체류형 일자리 또는 시니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시니어 체류형 일자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제주도의 경우 연중 관광객이 많은 특성을 살려 리조트나 호텔에서 일할 기회가 많습니다. 객실 관리부터 조식 담당, 시설 관리까지 다양한 직무가 있으며 대부분 숙식이 제공됩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시니어들을 위한 전용 기숙사를 운영하는 곳도 있어 편안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강원도는 계절별로 특색 있는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여름에는 펜션과 농장에서, 겨울에는 스키장이나 겨울 리조트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평창에서 펜션 관리를 맡고 계신 68세 이정호 씨는 여름에는 텃밭을 가꾸며 손님들에게 직접 기른 채소를 제공하고 겨울에는 스키장 셔틀버스 안내를 담당해요. 계절마다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해안 지역은 요트장과 리조트, 관광농장 등에서 일할 기회가 있습니다. 통영의 한 요트장에서 일하시는 67세 박명자 씨는 관광객들에게 요트 투어를 안내하고 간단한 말이나 시설 관리를 돕고 있어요. 바다를 보며 일하니 매일이 휴양 같아요. 라고 하십니다. 내륙 휴양지에서는 수련원이나 템플스테이 보조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충북 괴산의 한 수련원에서 일하시는 70세 김영수 씨는 학생들 단체가 오면 레크리에이션을 도와주고 시설 관리도 합니다. 젊은 친구들과 함께 일하다 보니 저절로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라고 경험을 들려주십니다. 이런 체류형 일자리들은 보통 주 5일 근무에 하루 6에서 8시간 정도 일하게 됩니다. 급여는 월 150에서 200만 원 수준이며 숙식이 제공되어 실질적인 저축도 가능합니다. 대부분 3개월 단위로 계약하며 업무 평가가 좋으면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양한 시니어 일자리와 체류형 프로그램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은퇴했다고 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72세 최영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퇴 후 5년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텔레비전만 보며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우연히 이런 기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지금은 제주도 리조트에서 일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이 기대되고 설렙니다. 시작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큰 변화를 꿈꿀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니어 클럽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고 자신의 체력과 흥미에 맞는 일을 선택하세요. 처음에는 단기 프로그램으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더 이상 나이는 제한이 아닙니다. 60대, 70대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험과 지혜는 어디서든 빛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떼어보세요. 분명 새로운 기쁨과 보람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얻는 것은 단순히 급여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연, 성취감, 자부심, 그리고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에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